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고전 소설 어사방문수 시리즈 5번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옛 이야기를 벗삼아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박어사가 떠날 준비를 하자 감사가 찾아와 그의 공을 치야 하며 더 머물기를 권했으나 박어사는 떠돌이 신분이라 오래 머물 수 없다고 사양하고 경상도, 특히 진주로 갈 뜻을 밝혔습니다. 감사는 아쉬움을 표하며 진주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주었고 박어사는 그 편지를 품에 간직한 채 광주 고을을 떠나 다음 목적지인 진양성을 향해 부지런히 걸었지요. 박어사는 진양성에 가면 반드시 윤대감을 만나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령 결백한 성품으로 참판 벼슬에 있다가 신병 때문에 향리로 물러가 휴양하고 있었던 인물이지요. 그렇게 박어사가 진주에 가는 것은 부사의 정사를 조사하러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윤참판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편이 옳을 터였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하동을 경유하여 진양성에 도착했지요. 나으리, 예로부터 진주는 색향으로 이름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 진주엔 미인이 많다고들 하지. 옛말에 북쪽으로는 평양이 색향이요 남쪽으로는 진주가 으뜸이라 하지 않았사옵니까? 나으리께서는 이곳까지 와서도 그냥 지나치실 작정이십니까? 박어사는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칠복이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받았지요. 아니 진주까지 오셨으니 수많은 기녀들 가운데서 뛰어난 아이 하나 골라서 한 번쯤은 놀아보심이 어떠시냐 하는 거지요. 아이 이놈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객사나 찾아보거라. 예. 참, 나으리도. 그러면 오늘도 싸구려 객주집을 찾아야 하옵니까? 알면서 왜 묻느냐? 한 푼이라도 노자를 아껴야지. 두 사람은 그렇게 허름한 객주집에서 저녁을 마친 뒤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 점잖은 옷차림의 선비 하나가 그들을 향해 다가와 말을 건네었지요. 말씀 하나 여쭙고 싶소이다. 무슨 말씀이요? 혹시 이 근처에 사는 퇴기 화월의 집을 아시오? 왜 점을 잘 치기로 이름난 그 기생 말이오? 우리는 이곳이 초행이라 잘 모르겠소이다. 그러자 선비는 당황한 듯한 얼굴로 쌩하니 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박어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칠보가 아무래도 수상한 냄새가 나는구나. 그렇다면 나으리, 저 선비의 뒤를 따라가 볼까요? 그래, 어서 가자. 칠복이는 금세 신이 나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선비는 몇 집을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리더니 이내 돌담을 따라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죠. 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윽고 선비는 퇴락한 기와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이리 오너라! 잠시 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죠. 누구십니까? 화월이를 찾아왔다고 전해주시오. 그렇게 잠시 뒤 선비가 안으로 들어가자 박어사는 칠복이를 돌아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불 켜진 방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서두르자. 두 사람은 담을 넘어 불 켜진 방 뒤편으로 돌아가
문 가까이에 몸을 낮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 내가 어느 집에서 왔다고 밝히쳐지는 못 되네. 허나 내게 꼭 신점을 쳐주어야겠네. 천신이 내리시고 지신께서 내리신 다음에야 무엇인들 마치지 못하겠소? 내 자네에게 당부할 말이 있는데 이 일만큼은 결코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되네. 그런 일은 염려 마시옵소서. 손님들의 사정을 입 밖에 내었다가는 이 일 또한 이어갈 수 없사옵니다. 그러하니 부디 근심은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만 믿고 이야기를 하겠네. 선비는 말을 마치자마자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었어요. 아마도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듯 했죠. 박어사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창우지에 침을 발라 조심스레 작은 구멍을 내었습니다. 이내 방 안의 광경이 훤히 들여다 보였죠. 선비는 아랫목에 단정히 앉아 있었고 퇴기는 운목에 얌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손을 내밀었죠. 자, 이것을 좀 보게. 퇴기는 그의 손에서 종이 쪽지를 받아들었어요. 복채는 자네가 원하는 대로 치르겠네. 이 글을 좀 풀어주게. 박어사는 그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구멍을 조금 더 넓혔으나 거리 탓에 글자는 도무지 보이지 않았죠. 퇴기는 점체의 채비를 하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송구하오나 서방님께서 어느 댁에서 오셨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점을 바르게 칠 수 있사옵니다. 그러자 선비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아니, 그건 말할 수 없는 사정이라 하지 않았나. 지체가 높은 지방과 관련된 일이라 그러하니 자네 신통력으로 점을 쳐주게. 퇴기도 종이 쪽지를 상 위에 올려놓은 채 난처한 기색을 띄었죠. 서방님, 어느 댁에서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풀기가 참으로 난처하옵니다. 선비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을 끊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구나. 말할 수 있었다면 내 진작 말했지 않겠나? 지금까지 내가 이러고 있는 이유를 굳이 그렇게 캐내야겠나? 어서 이 글의 뜻이나 풀어보아라. 퇴기는 고개를 숙이며 물러섰습니다. 송구하오나 신점은 그것을 밝히지 않으시면 아예 할 수가 없사옵니다. 에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냥 가져가는 수밖에. 선비는 상 위에 놓아두었던 종이를 다시 품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서방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엔 다른 점으로 꼭 찾아주십시오. 퇴기는 시원섭섭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복채를 놓치게 된 것은 매우 아까웠으나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더 커 보였습니다. 칠보가, 우리가 먼저 나가자. 박어사는 무언가 생각난 듯 재빨리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홍등과 어기로 나와 일부러 서성거리고 있었지요. 잠시 뒤 그 선비가 휘저휘저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죠. 그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박어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아까 찾던 퇴기네 집은 찾으셨소이까?
선비는 얼굴을 들어 박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아이 못 찾았소. 귀찮다는 듯 이내 시원치 않게 대답하곤 그대로 지나치려 했습니다. 박어사는 그 옆으로 바짝 다가가 낮게 말했죠. 보아하니 무슨 점을 치시려던 것 같은데 내가 대신 보아드리면 어떻겠소? 아이 치우시오. 나는 길이 바쁜 사람이요. 실없는 소리를 그렇게 들을 새가 없소이다. 선비는 다시 걸음을 바쁘게 옮기려 했습니다. 내 말을 듣는 것도 해롭지는 않을 것이외다. 이리 오시오. 복채는 받지 않겠소. 다만 내가 딱 맞추면 술값이나 조금 주시구려. 선비는 우뚝 걸음을 멈추고 박어사를 찬찬히 훑어보았죠. 당신? 정말 점쟁이라는 말이오? 아니 뭐 속고만 사셨소? 아니오이다. 그것이 좀 그럴 사정이 있어서. 혹시 선비께서는 지체가 높은 댁에서 오시지 않으셨소? 박어사의 말에 선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을 박어사가 놓칠 리가 없었죠. 박어사는 손으로 육갑을 짚는 신용을 하며 한참을 중얼거리더니 불쑥 이렇게 내뱉었어요. 허허, 고귀한 분에게 종이 귀신이 들었소이다. 그 종이에 글이 씌어져 있구려. 틀림없이 글씨가 적혀 있소. 그러자 선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시오. 점쟁이 양반. 내 복채는 얼마든지 드릴 터이니 어디 조용한 곳으로 갑시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제가 묵고 있는 객사로 안내하겠소이다. 박어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성큼성큼 앞장섰습니다. 박어사의 객사까지 따라온 선비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박어사 앞에 종이를 펼쳐놓았어요. 이것이요. 이 종이에 적힌 글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소. 복채는 내 이만큼 드릴 테니 부디 풀어주시구려. 선비는 옆낭에서 금돈을 꺼내놓았어요. 적지 않은 거액이었죠. 그러나 박어사의 관심은 금돈보다 종이에 더욱 쏠려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5자씩 5줄로 또박또박 글이 적혀 있었어요. 박어사는 정신을 집중해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쪽지는 어떻게 받으셨소? 뒷뜰 사당 안에 놓여 있었소. 사당의 말이오? 그러하오. 이것이 벌써 3번째로 떨어진 쪽지요. 아니 3번씩이나 계속되었단 말이오? 그렇소. 글의 뜻을 아무리 헤아려도 알 수가 없소이다. 나는 그댁 식구는 아니오나 대감마님의 총애를 남달리 받는 사람이라 대감마님께 곧바로 고하지 않고 뜻을 풀어보려 애를 써보았소. 허나 모두 허사였죠. 그래서 어찌하셨소? 박어사는 생각에 잠긴 채 말을 재촉했습니다.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 쪽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소. 문맥을 풀어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소. 거꾸로도 읽어보고 옆으로도 읽어보고 심지어 대각선으로도 읽어보았으나 뜻이 도통 잡히지 않았소이다. 그렇다고 대감마님께 근심을 끼쳐드리는 것은 더욱 죄스러워 또다시 내 마음대로 불태워 버렸소. 아니 그러면 혼자만 보고 태웠단 말이오? 그렇소. 나 혼자 보고 태운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아 오늘 아침 일찍 사당문을 열어보았더니 또다시 그 자리에 3번째 쪽지가 놓여있는 것이 아니겠소? 하하, 정말 기이하기 짝이 없는 일이로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할 수 없이 대감마님께 고하려 했소. 그러나 다시 마음을 돌려 대감마님의 먼 친척으로 대감댁에서 서사 일을 맡아보고 있는 민태홍 공과 상의했소이다. 그이는 이태 전부터 한 집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이죠. 허나 민공 또한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 보았으나 끝내 풀지 못했소. 박어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물었죠.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소. 윤참판 어른께서는 아직 이 일을 모르고 계시오? 뭐요? 지금 윤참판이라고 하셨소이까? 그렇소이다. 전 최참판 윤대감 댁에서 오신 것이 아니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소? 선비는 놀라움이 가득한 눈으로 박어사를 바라보았죠. 마치 귀신처럼 속사정을 꿰뚫어 보는 박어사가 두렵기까지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야 간단하지 않소. 공께서는 아까부터 대감마님을 입에 올리셨지 않소. 이 진주에서 대감마님이라 불릴 뿐이 윤참판 어른 말고 또 누가 있겠소이까? 선비는 입을 벌린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참으로 놀라운 점쟁이시오. 이런 해안은 처음 보았소이다. 박어사는 별거 아니라는 듯 다시 종이 쪽지에 시선을 돌려 말했죠. 이 쪽지에 적힌 내용은 아주 흉한 것이오. 그래도 읽어드리리까? 뭐 내용이 좋든 나쁘든 알아야 이 답답함이 풀릴 것 아니오. 그리고 해결할 문제는 해결해야지요. 박어사는 선비가 잘 보도록 쪽지를 그의 앞에 펼쳐놓고 가운데 글자에 손가락을 짚었습니다. 이 글자부터 읽으면 쉽게 뜻이 잡힐 것이오. 그 다음에는 어느 글자를 읽으면 돼요? 자, 내 손가락을 따라가며 읽어보시오. 그러면 짐작이 갈 것이오. 선비는 박어사의 손가락이 옮겨가는 대로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젊은 도련님의 목숨을 하루빨리 뺏어가 주시옵소서. 천신이요. 그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쳤죠. 이거 큰일이로군. 대체 어느 놈이 이런 짓을 한 것이오. 감히 도련님이 저주하다니. 아이고, 인사가 늦었소. 나는 윤대감 댁에 있는 서경수라 하오. 이게 저주로만 그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만약. 서경수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박어사 또한 마음이 무거웠죠. 서공 생각에는 누가 이런 짓을 했을 것 같소? 서경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박어사는 문득 과거 자신이 미판으로 있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윤참판 어른의 배려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죠. 그러한 연고를 생각해서라도 박어사는 윤참판 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소상히 알고 싶었습니다. 박어사는 다시 글씨를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저주문답게 주서로 적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당연지로 쓴 듯한 흔적이 있었죠. 코를 가까이 대자 은은한 연지 냄새가 풍겼습니다. 글의 내용도 섬뜩했지만 연지로 쓰였다는 사실이 더욱 끔찍했습니다. 서공, 이것은 분명 연지를 풀어 쓴 것이오. 그러하오. 그 점은 나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소이다. 그렇다면
대감마님 댁에서 연지를 쓰는 아녀자는 몇이나 돼요? 서경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 그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노형의 지혜를 빌리지 않을 수 없겠소이다. 이제 뭐 더 숨길 것도 없소. 우선 집안 식구부터 말씀드리리다. 첫째로는 대감마님께서 계시고 그 다음으로는 얼마 전 혼인하여 맞아들인 후치댁 김씨 부인 마님이 계시오이다. 그리고 이제 막 스물이 되신 젊은 도령님이 계시오. 그 밖에 아까 말씀드린 민공이 있고 아랫사람들로는 하인 철새와 삼돌이, 계집종으로는 유월이와 삼월이가 있소이다. 그렇다면 연지를 쓸 수 있는 이는 안방마님과 유월이 그리고 삼월이 뿐이겠구려. 그러하오. 그 셋 가운데 도령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은 없소? 아이, 없소이다. 아유, 어느 누가 대감마님의 외아드님께 해를 끼치겠소이까? 그렇더라도 혹시... 박어사는 말을 하다 말고 급히 입을 다물었어요. 후처인 김씨 부인과 도령 사이에 무슨 알력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을 꺼내고 싶었으나 그런 의혹은 함부로 입에 올릴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경수는 마음이 몹시 급한 듯 자리를 털고 일어섰죠.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이만 실례해야겠소. 서둘러 돌아가 대감마님께 이 일을 복명해야 할 것 같소이다. 그러자 박어사는 서경수가 내놓았던 금돈을 집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가 점을 친 것도 아닌데 어찌 복채를 받겠소. 어서 넣어두시오. 이렇게 박어사가 완강히 사양하자 서경수는 끝내 그 말을 다시 챙겨놓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박어사는 윤참판을 만나기 위해 진주로 왔다가 뜻하지 않은 기이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윤참판이 병으로 자리에 눕고 있다는 사실도 그제야 알게 되었죠. 남의 집 일이라 여기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자가 그런 괴상한 문구를 지어냈으며 왜 하필이면 사당에 꼬박꼬박 갖다 놓았을까? 박어사는 곧바로 윤참판 댁으로 찾아갈 생각을 접고 며칠 객사에 머무르며 칠보기를 내보내 대감댁의 동정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칠보기로서는 겹겹이 닫힌 대문과 삼엄한 경계 속의 대감댁 사정을 알아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박어사가 객사에 머문 지 며칠 뒤였습니다. 서경수가 찾아왔죠. 그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휴, 우리 집에 큰일이 났소. 그 저주문 때문이요. 우선 통성명부터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나는 박서방이라 하오. 팔도를 떠돌아다니고 있소. 그렇소이까. 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윤대감 댁에 있는 서경수라 하오. 그런데 큰일이라니 무슨 일이요? 정말 큰일이요. 그날 밤 박공과 헤어진 뒤 곧장 집으로 돌아가 대감마님께 그 저주문 사건을 아뢰었소. 그래서요. 병을 앓고 계셔서인지 대감마님의 성정이 몹시 날카로워져 계셨소. 저주문 이야기를 듣자마자 도령님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계모인 안방마님 말고 또 누가 있겠느냐며 펄쩍 뛰셨소. 아니 뭐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지 않겠소? 아니 그게 의심 정도가 아니라 대감마님께서는 곧장 안방마님을 불러 세우시더니 어찌하여 그런 악독한 짓을 했느냐고 문초하기 시작하셨소이다. 아니, 안방마님을 문초하셨단 말이오?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소이다. 나는 안방마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누누이 대감마님을 만류하였소. 몇 년 동안이나 도령님의 친아들처럼 애지중지 살펴오신 분이니 그분의 소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지요. 서경수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휴, 허나 대감마님께서는 어쩐 일인지 다음날 이상하리만큼 더욱 분노하시며 앞뒤를 더 살펴보지도 않으시고 안방마님을 매를 치라 명하셨소. 연약한 몸에 매가 내려치자 안방마님은 끝내 기절하셨고 그 몸에는 피가 낭자했소. 겨우 정신을 차리신 뒤에도 안방마님은 결백함을 호소하셨으나 대감마님의 마음은 끝내 돌아서지 않았소.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박어사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사랑하던 아내의 몸에 매를 치라 명한 윤대감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었으나 그 방식이 너무도 잔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아하, 그래서 어떻게 되었소? 매를 맞아 온몸에 피가 낭자해진 안방마님은 곧 방으로 옮겨졌소이다. 그런데 어젯밤 안방마님께서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고자 끝내 목을 매달아 돌아가셨소. 아니, 정말로 돌아가셨단 말씀이요? 그렇소. 운명하셨소이다. 박어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하, 내가 그 저주문을 읽어내지만 않았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대감마님께서도 안방마님의 유해 앞에 꿇어앉아 통곡하고 계십니다. 신병 탓에 마음이 흐려져 안방마님의 결백함을 믿지 못했다 하시면서 말이오. 아이고, 집안이 온통 어수선하여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소. 그러니 어서 이 못된 짓으로 안방마님의 목숨까지 앗아간 자를 반드시 잡아내야 하겠소이다. 반드시 잡아내야지요. 박어사는 이미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를 잡지 못한다면 나 또한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 같소. 아휴, 다만 난처한 것은 대감마님 댁에 체면이 있지 않소. 관가에 알려 떠들썩하게 일을 벌이고 싶지는 않소이다. 더구나 관가란 곳도 믿을 때가 못 되지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 박공께 달려온 것이니 부디 도와주셔야겠소. 사례는 섭섭치 않게 해드릴 터이니 어서 댁으로 가십시다. 지금 대감마님께서도 박공을 기다리고 계시오. 그렇다면 대감마님께 이미 내 이야기를 전했소? 예. 공과 만났던 일부터 자초지종을 모두 아뢰었소. 그러자 곧장 모셔오라 분부하셨소이다. 그렇다면 가십시다. 그 편지를 쓴 범인을 잡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가야지요. 그렇게 박어사는 서둘러 제복이와 함께 서경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분주했죠. 서경수는 두 사람을 곧장 대감댁 큰 사랑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 경수 분부를 받들고 다녀왔나이다. 그러자 사랑방 문이 열리며 윤참판이 보료에서 몸을 일으키는 모습이 보였죠. 모시고 들어오너라. 윤참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몹시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죠. 박어사는 사랑방으로 들어가 윤참판 앞에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했어요. 대감마님,
소인 오랜만에 문후를 여쭙나이다. 아니, 이게 누구요? 자네가 여기까지 오다니. 윤참판은 박어사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내 알아본 듯 반가운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허허, 조정에서 일을 보고 있어야 할 사람이 여기는 웬일인가? 벼슬은 이미 사임하였나이다, 대감마님. 그러나 윤참판은 박어사의 정체를 이미 짐작하고 있는 듯 했지요. 그거 안 됐군. 윤참판은 건성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진주 같은 고을이야 구경할 게 있어야지. 그러니 다른 고을이나 부지런히 다녀보게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어사는 윤참판의 해안에 새삼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진주에 구경거리가 없다는 말은 곧 정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이번 일만큼은 어찌하여 이토록 경솔하게 다루셨을까? 윤참판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의 근황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네. 자네는 약관에다 머리가 비상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왕 내 집까지 왔으니 어느 놈이 이런 흉한 장난을 벌였는지 꼭 잡아주게나. 그래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내 자를 대하는 내 마음이 조금이나마 덜 명구스러울 걸세. 예, 소인의 힘이 닿는 데까지 힘써 보겠사옵니다. 윤참판은 말이 끝나자 기력이 쇠잔한 듯 다시 자리에 몸을 눕혔습니다. 박어사는 밖으로 나와 기다리던 서경수에게 물었죠. 연지를 쓰는 사람들을 모두 알아냈소. 돌아가신 안방마님을 제하면 6월이뿐이요. 계집종 주제에 어디서 연지를 구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오. 듣고 보니 6월이의 동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 6월이란 아이는 언제 이 댁에 들어왔소? 아마 1년 반쯤 되었을 것이오. 작년 6월에 들어왔다 하여 6월이라 부르고 있소이다. 그럼 처음부터 연지를 사용했소? 아니요. 지난 가을부터 뺨에 이렇게 살짝 바르기 시작했소. 그 아이는 글은 아는 것 같소? 업무는 뭐 완전히 깨쳤고 진서도 쉬운 것은 읽는 듯하였소. 계집종이 진서까지 안단 말이오? 나 역시 그 점이 건방지다 여겨지던 자였소. 들을수록 6월이의 행적은 수상하기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도령님과 정을 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오? 천만에 그럴 리가 없소이다. 그렇지 않다면 도령께서 강제로 6월이를 가까이 하여 그 아이의 원한을 산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오. 오히려 6월이 쪽에서 도령님의 환심을 사려 애쓰는 눈치였소. 서경수는 단호하게 부인했죠. 허허, 집안사람 가운데 특별히 도령께 불손한 이는 없었소? 도령님께 불손한 사람이라 있을 리가... 있어. 철새란 그 종놈이 아주 고분고분하지가 않고 어딘가 뒤틀린 구석이 있었소. 그 놈은 언제 이 집에 들어왔소? 작년 6월이니 아마 6월이보다 며칠 늦게 들어왔을 것이오. 그럼 그 철새란 놈을 한번 만나보고 싶소이다.
그놈이 지금 밖에 나간 듯하니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겠소이다. 밖에 나갔다고? 아니, 그렇다면 오히려 잘 되었소. 그놈의 방을 먼저 뒤져봅시다. 박어사와 칠복이는 서경수를 따라 행랑채로 향했죠. 철쇠란 놈도 그를 아오. 저 업무는 다 떼었고 진서도 천자문 정도는 외우는 듯하오. 그들이 철수의 방에 들어서자 안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습니다. 헌 옷가지들이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죠. 바로 그때 민태홍이 그들 곁으로 다가왔어요. 아이고, 수고가 많으시오. 공의 이야기는 서공에게서 이미 들었소이다. 그런데 대강과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소이까? 그렇소. 부디 어느 놈이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는지 꼭 잡아주시길 바라오. 우리는 공의 지혜만 믿고 있소이다.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해볼 작정이오. 대감 마님께서도 박공이라면 믿을만 하다고 여기시는 눈치이니 꼭 그놈을 잡아주셔야겠소. 박어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민태홍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헌데 민공, 아까부터 자꾸 그놈이라 말씀하시는데 혹시 사나이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오? 박공, 연주로 글을 썼다고 해서 반드시 계집의 짓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소? 하기야, 그 말씀에도 일리는 있소이다. 그리고 박어사는 방 구석에 놓인 고리짝 앞으로 다가갔죠. 옷을 넣어두는 고리짝엔 고리가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마침 잘 되었군. 그는 고리짝 문을 열었죠. 안에는 헌 옷과 버선짝들이 깨끗이 세탁되어 차곡차곡 놓여 있었습니다. 헌옷일망정 꽤나 정성스럽게 간수하고 있구나. 박어사는 그 속에서 하얀 비단천 하나를 발견해 끄집어내었어요. 천을 풀어보자 뜻밖에도 연지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고야, 나으리, 바로 이놈이 옵니다. 칠복이가 개선장군처럼 외쳤죠. 허허, 사나이의 옷그릇 속에서 연지통이 나오다니 별일도 다 보겠군. 박어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연지통을 열어보았죠. 한 번도 쓰지 않은 듯 새 것이었습니다. 그때 서경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참, 박공, 이게 창고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철새란 놈은 며칠 뒤에 고향에 다녀오기로 되어 있었소. 그러자 칠복이가 끼어들었어요. 고향에 다녀온다고 말미를 얻은 뒤 도령님을 해치려 한 게 아닐까요, 나으리? 그럴지도 모르지. 박어사는 다시 고리짝의 밑바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번쩍이는 것이 손에 걸렸습니다. 비수였죠. 날이 서늘하게 서 있어 보이는 그것은 가슴을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때부터 철쇠를 범인으로 여기기 시작한 눈치였어요. 그때 철쇠가 문 앞으로 달려와 버티듯 섰습니다.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본 그는 시근덕거리며 소리쳤죠. 아이씨, 당신들 뭐요? 무슨 자격으로 남의 방을 마구 뒤지는 거요? 철새는 황소처럼 숨을 몰아쉬며 고함을 질렀어요. 이놈, 무엄하구나. 어느 안전이라고 이리 날뛰느냐? 민태홍이 꾸짖었습니다. 아니, 남의 방을 함부로 뒤지는 저자들이 무슨 염치로 무엄함을 논한단 말이오? 잠자코 있지 못하겠느냐?
저분은 허락을 받고 네 방을 조사하는 것이니라. 허락? 내 방을 뒤지는데 누가 허락을 했단 말이오? 나는 허락을 한 적이 없소. 철새는 박어사를 끌어내듯이 마구 설쳐댔죠. 아, 이놈이? 잠자코 있지 못해? 그 순간 칠복이의 우람한 손이 철새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철새는 그대로 방구석으로 내동댕이 쳐졌지요. 너 계속 이렇게 경고망동하면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칠복이가 나가떨어진 철새에게 엄포를 놓았어요. 칠복아, 이제 되었다. 그만하면 저놈도 마음을 가라앉혔을 테니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그 말에 철새도 조금은 기세가 꺾였는지 날선 눈초리로 방 안 사람들을 훑어보더니 이내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안방마님의 혼백이 아직 이 집안을 떠나지 못했으니 말이다. 알고는 있소. 허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씀이오?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박어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네가 이 집 식솔 가운데 가장 유력한 혐의자이기 때문이다. 하하하, 아이고, 할 일이 없으면 가서 낮잠이나 주무시지요. 철새는 비웃듯 호탕하게 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박어사가 연지통을 철새 앞에 조용히 내미자 철새는 왈칵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려 했죠. 박어사가 물었습니다. 사내가 무슨 연유로 연지통을 감춰두고 있느냐? 너는 이 연지로 저주문을 썼다 맞느냐? 아니요, 모르는 일이오. 이 연지는 고향에 있는 누이에게 가져다 주려고 사둔 것이오. 제발 애매한 누명을 씌우지 마시오. 그렇다면 좋다. 이 비수는 어찌하여 간직하고 있느냐?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지니고 있었을 뿐이오. 장독칼이야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오? 장독칼을 지니지 말란 법은 없지. 허나 너는 지금 여러모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라뇨?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소.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오. 철새는 종놈치고는 몹시도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태홍이 말했죠. 박공, 나는 안방마님 장례일로 잠시 출타해야겠소. 일은 수고를 좀 부탁하겠소. 그럴싸 박어사는 눈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민태홍이 자리를 뜨자 박어사는 철새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한수를 던졌죠. 너에게 누이가 있다는 말은 믿어주마. 허나 당장 가서 그 누이를 데려오렸다. 순간 철새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네가 데려오지 못하겠다면 내가 직접 네 고향으로 가서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 그래도 좋으냐? 그 말은 분명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세 등등하던 철새의 기운이 눈에 띄게 꺾였죠. 칠보가, 너는 지금 당장 이놈의 고향으로 다녀와라. 가서 이놈이 어떤 연유로 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낱낱이 알아보고 식솔이 있다면 모조리 붙잡아 오너라. 예, 나으리. 칠보기가 막 대문간으로 나서려는 순간 철새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나으리, 이놈이 잘못했사옵니다. 있는 사실을 모두 말씀드릴 테니 제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지는 마시옵소서. 철새가 갑자기 승복하는 바람에 박어사가 오히려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연지로 저주문을 쓴 것이 네 놈의 짓이란 말이냐? 잠자코 서 있던 서경수가 나서서 물었죠. 소인이 어찌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겠사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놈도 도령님께 원한을 품고 있기는 하옵니다. 하지만
그런 짓은 하지 않았소이다. 마음 같아서는 도령님의 한쪽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시원치 않을 것이옵니다. 이놈! 무례하구나.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입을 놀리느냐. 나으리께서도 소인의 처지가 되어 보십시오. 알았으니 어서 다음 말을 이어보아라. 박어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자 철새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3년 전의 일을 말씀드리겠사옵니다. 그때 도령님께서는 17살이셨사옵니다. 승마를 즐기셨던 터라 병지리 쪽으로 자주 나가셨지요. 어느 날 도령님께서 말을 타고 달리시다 그만 사람 하나를 치어 큰 상처를 입힌 적이 있었사옵니다. 그날 농가의 아낙네가 머리에 볕단을 잔뜩 이고 있어 말이 놀라 날뛰었다는 핑계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그대로 둔 채 진주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사옵니다. 철새는 입술을 꽉 깨물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 농가의 아낙네가 바로 소인의 어머니였사옵니다. 어머니는 그날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고 끝내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셨사옵니다. 백방으로 손을 써보았으나 끝내 안진뱅이가 되고 말았사옵니다. 의원을 부르고 약을 쓰느라 들어간 비용이 너무나 커 논밭은 모조리 날아가고 집안은 풍지박산이 났사옵니다. 철새의 눈에는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박어사는 가슴이 저릿해졌으나 아무 말 없이 그의 고백을 끝까지 들었죠. 소인은 본래 성품이 괄괄하여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사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하고 이 댁의 종으로 들어와 오늘에 이르렀사옵니다. 온갖 고생을 참으며 때가 오기를 기다렸죠. 그러나 그동안 대감마님께서는 늘 병석에 계셨고 도령님 또한 그때의 일을 후회하시는지 승마를 도통하지 않으셨사옵니다. 그래서 내일 또 내일 하면 미루다 오늘에 이른 것이옵니다. 그런데 소인을 의심하시다뇨. 그 연지는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고생하고 있는 누이 동생에게 주려고 사두었던 것이옵니다. 그것마저 죄가 된단 말씀이옵니까? 철새는 격앙된 감정을 억누르느라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거짓을 꾸민 흔적이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박어사는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철새의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 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죠. 서공, 말 한 필만 내주실 수 있겠소? 칠복이를 평거리 쪽으로 급히 보내야 하겠소이다. 박어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경수는 얼른 말을 내주었습니다. 칠복이가 말 고삐를 잡고 막 올라타려는 순간 철새가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소리쳤죠. 갈 것 없소. 가지 마시오. 그 저주문은 내가 썼소이다. 모두가 놀라 철새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그 저주문은 소인이 써서 사당에 갖다 놓았사옵니다. 네 놈이 그 짓을 했다고? 칠복이가 놀라 외쳤죠. 하지만 박어사는 철새의 갑작스런 자백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칠복이를 힐끗 보며 눈짓했어요. 어서 다녀오라는 신호였죠. 아니 내가 했다는데 왜 가는 것이오? 철새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잠시 후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박어사는 철새를 진정시키고는 서경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서공, 이제 계집종들의 방을 살펴봅시다. 박어사는 먼저 삼어리와 삼돌이의 방을 살폈으나 그곳은
깨끗하기 이를 데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6월의 방을 뒤졌습니다. 6월의 짐 속에서는 연지통이 나왔죠. 그러나 박어사는 이미 6월이가 예전부터 연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연지가 나왔다고 해서 섣불리 혐의를 둘 수는 없었죠. 더구나 철새가 스스로 저주문을 썼다고 나서고 있는 마당이었습니다. 박어사가 잠시 생각하다 서경수에게 말했죠. 서공, 철새가 도령님께 원한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졌소. 그렇다면 이 집에 그대로 두는 것은 마땅치 않지 않겠소이까? 이놈의 죄는 100번 죽어도 모자라겠으나 지금까지 사정을 보니 가여운 면도 있소이다. 하지만 맞고 아까 이놈이 저주문을 썼다고 시토하지 않았소. 그것은 내일이면 밝혀질 일이오. 제보기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니 그때까지만 참아주시오. 만약 이놈이 진범이라면 내일 다시 끌고 올 것이오. 서경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죠. 공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따르겠소. 그럼 데리고 가시오. 박어사는 일을 대강 정리한 뒤 큰 사랑으로 들어갔죠. 대감마님, 소인은 이만 객사로 돌아가겠사옵니다. 밤새 평안하시옵소서. 수고가 많았네. 아휴, 허나 내가 그날 밤 태홍이의 말만 듣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텐데. 민공이 무어라 아뢰었사옵니까? 연지를 쓰는 아녀자의 소행이 분명하다며 중얼거리지 않던가. 그래서 나는 이 일이 후처의 짓이라 확신해 버렸네. 그게 화근이었지. 알겠사옵니다. 소인은 내일 아침 다시 오겠사옵니다. 그래, 조심히 돌아가게나. 박어사는 대문까지 배웅 나온 서경수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서공, 내일 다시 와서 아래 것들 방을 자세히 살펴야겠소. 이 사실은 그들에게 절대 알리지 말아주시오. 아니, 오늘 다 살피지 않았소이까? 오늘은 겉만 훑어본 것이오. 내일은 속속까지 살필 작정이오. 알겠소이다. 조심히 돌아가시오. 박어사는 객사로 돌아오는 길 내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이 늦어 돌아온 치부기에게 들은 말은 실로 충격적이었죠. 그 당시 평지리에서 다친 사람은 2명이었는데 다른 1명은 후유증으로 사망했으며 그의 외동딸 하나는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어사는 무언가 희미한 빛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죠. 방으로 들어온 그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은 채 철수에게 윤참판댁 식솔들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서경수에 대해서도 물었죠. 나으리, 서경수 서방님은 충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옵니다. 그분은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집안을 위해 일하고 계시옵니다. 허나 민태홍 서방님은 그렇지가 않았사옵니다. 철새의 말투에는 오래 눌러온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 서방님은 대감마님의 외가쪽 일가라는 연으로 들어오셨사온데 들어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거들먹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감마님의 눈을 피해 안방마님을 귀찮게 괴롭히는 일이 매우 잦았사옵니다. 안방마님은 후처이신데다 젊고 아름다우셨기에 민서방님의 유혹이 심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옵니다. 허나 안방마님은 현숙하고 생각이 깊으신 분이라
대감마님께는 아무런 말씀도 아리지 않으신 듯하옵니다. 그러니 안방마님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옵니다. 어허. 박어사는 낮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민태홍이야말로 의심할 여지가 다분했습니다. 젊은 안방마님께 음탕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늘 불안했을 것이 분명했죠. 혹여 안방마님이 윤참판께 모든 일을 고하는 날이 온다면 자신의 목숨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었을 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안방마님을 먼저 무고하기 위해 민태홍이 연지를 풀어 주서로 저주문을 썼을 가능성도 충분했지요. 다음 날 박어사는 칠복이를 데리고 다시 윤참판 댁으로 갔습니다. 집안 식솔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박어사를 기다리고 있었죠. 대감마님, 밤새 평안하셨사옵니까? 자네도 편안했는가? 이렇게 수고를 끼쳐 미안하네. 아니옵니다. 소인은 이제부터 하인 종속들을 다시 조사하겠사옵니다. 박어사는 큰 사랑을 낳아 가장 먼저 삼돌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대로 달라진 점은 없었죠. 삼월이의 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으로 6월이의 방에 들어섰죠. 이번에는 일부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짐을 샅샅이 뒤졌어요. 겉보기에는 어제와 다를 바가 없었죠. 그러나 고리장 맨 밑바닥에서 붉은 연지가 묻은 붓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아니, 이런 물건이 있었단 말이오? 서경수가 놀라 외쳤죠. 박어사는 침착하게 붓을 들어 코에 가져갔습니다. 연지 특유의 냄새가 분명했지요. 그 사이 서경수가 유월이의 어깨를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바로 니년의 것이었구나. 아니옵니다, 나으리. 쇠내는 정말 모르는 일이옵니다. 유월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뺌했어요. 아이, 그렇다면 이 연지가 묻은 붓은 어찌 된 것이냐? 나으리, 그것은 쇠내의 물건이 아니옵니다. 쇠내는 그런 붓을 본 적도 없사옵니다. 이 붓이 네 고리짝 속에서 나왔는데도 시치미를 때의 작정이냐? 쇠내는 유월이는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서경수는 유월이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죠. 아니야, 니년의 짓이 분명해. 이제야 모든 것이 보이는 듯하다. 니년이 얼굴에 연지를 바르고 도령님께 꼬리를 쳤으나 도령님께서 모른 척하시니 원한을 품고 그런 저주문을 써놓은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나으리.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옵니다. 쇠내가 어찌 그런 짓을 하오리까? 그때 칠복이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나섰지요. 참말 마라. 나는 네 어미가 도령님의 말에 치여 죽으니까지 모두 알고 있다. 너는 어미가 죽자 원수를 갚기 위해 이 댁에 종년으로 들어왔지? 칠복이의 말에 서경수도 문득 3년 전의 일을 떠올린 듯 했습니다. 오, 그래. 그때 말에 친 아넥네가 둘이 있었지? 박어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사람들의 표정만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유월이는 벌벌 떨며 서 있다가 마침내 무언가 결심한 듯 얼굴이 굳어졌죠. 나으리, 그 저주문은 쇠내가 썼사옵니다. 유월이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쇠내의 어미는 도령님 때문에 세상을 떠났사옵니다. 자식된 도리로 부모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여겼사옵니다. 그릇된 생각이었는 줄을 알면서도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었사옵니다. 인연 요망스럽구나. 감히 원수를 갖겠다고 저런 짓을 하다니. 참으로 못된 계집이로다. 서경수가 호령했습니다. 나으리, 모든 것은 쇠내의 잘못이옵니다. 하오니 철쇠만은 풀어주시옵소서. 철쇠는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바로 그때 박어사가 단호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칠보가 이제 진짜 범인을 잡아야겠구나. 바로 저기 서 계신 민공이시다. 민공, 대장부가 그런 장꾀를 부려서야 되겠소? 아니 무슨 소리요? 내가 범인이라니. 민태홍이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칠보기가 민태홍을 뒤에서 꽉 끌어안아 붙잡았죠. 그 저주문은 당신이 쓴 것이오. 아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겠소. 애매한 사람 붙잡으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모르시오. 박어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공, 나는 어제 당신 방도 조사했소이다. 그리고 오늘 유월이의 고리짝에서 나온 붓은 유월이의 물건이 아니오. 어제 없던 물건이 오늘 갑자기 짐 속에서 나왔다는 건 무엇을 뜻하겠소? 누군가 일부러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넣어둔 것이 아니겠소? 내가 범인이다 하고 스스로 말하고 싶은 자가 그런 짓을 하겠소? 유월이의 방에 붓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누군가 그 아이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소? 내 말이 틀렸소이까? 박어사는 붓을 들어 민태홍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붓의 냄새를 맡아보시오. 민공, 닭먹 냄새가 나지 않소? 그렇다면 이 집에서 닭먹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아야겠지요. 그런데 이 댁에서 닭먹을 사용하는 이는 바로 민공 당신뿐이오. 내 말이 틀렸소이까? 민태홍의 고개가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논리정연한 박어사의 말에 그는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지요. 아니 박공,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바로 이 양반의 짓이란 말이오? 서경수가 놀라 소리쳤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기에 얼굴에 당혹함이 역력했죠. 그렇소. 이 모든 일은 민태홍이 안방마님을 모함하기 위해 꾸민 짓이었소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소. 그렇다면 유월이와 철새는 어찌하여 스스로 범인이란 나섰단 말이오? 박어사는 잠시 서경수를 바라보다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공, 잘 생각해 보시오. 유월이와 철새는 같은 원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오며 서로에게 정이 싹튼 사이였소. 철새는 유월이가 원수를 갖기 위해 저주문을 쓴 줄로 믿었고 유월이는 그 반대였소. 그러니 서로를 살리기 위해 제 몸을 희생하며 범인으로 나섰던 것이오. 철새의 고리짝 속 살림이 유난히 말끔했던 것도 모두 유월이의 손길이었지요. 박어사는 조용히 말을 맺었습니다. 이제 진범을 잡았으니 나는 이만 떠나야겠소. 정말 고맙소이다, 박공. 박공이 아니었더라면 큰일이 날 뻔했소이다. 그럼 대감마님을 잘 보필해 주시오. 나는 대감마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가겠소. 박어사는 큰 사랑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근심을 놓으시옵소서. 저주문을 써 안방마님을 모함하려 했던 자는 바로 민태홍이었사옵니다. 윤참파는 놀란 눈으로 박어사를 바라보았어요. 박어사는 내친 김에 3년 전 말에 치어 벌어진 일까지 빠짐없이 아뢰었죠. 허허, 내 집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윤참파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서경수를 불렀습니다. 여봐라,
철수애와 유월이는 지금까지 고생이 너무 컸다. 내 죄를 씻는 뜻으로 그들을 양민으로 풀어주고자 한다. 그들의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여비를 주어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게 하라. 박어사는 그 처분에 고개를 숙여 치하를 올린 뒤 객사로 향했습니다. 나으리, 철새란 놈이 무척 기뻐할 것이옵니다. 그래, 무척 기뻐하겠지. 원한도 어느 정도 풀렸을 것이고 사랑하는 여인과 혼인하여 양민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그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박어사와 칠복이는 객사에서 기다리고 있을 철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사건을 두고 원한과 의심에 휩쓸려 서둘러 판단한다면 죄 없는 사람이 희생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사실적 관계를 살피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통찰력을 발휘한다면 예기치 못한 비극 또한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화와 두려움 속에서 급하게 결정을 내린 사람은 가장 소중한 일을 잃었고 원한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반대로 작은 단서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차분히 살핀 암행어사만이 진실에 다다를 수 있었죠. 결국 이 이야기는 정의는 힘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섣부른 확신을 버리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신중한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차분하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